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문화방송의 TV토론 토요 이슈 진단의 권영두입니다. 올해로 20년을 맞은 우리의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돈과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 지방자치의 갈 길은 아직 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방자치를 흔히 반쪽짜리 자치 혹은 이할자치로 빗대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에서는 민선 20년 자치와 분권의 현 주소란 제목으로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발전 방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안동이 고향이면서 멀리 경기도 성남시장으로 계시는 이재명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시장입니다. 네, 먼저 지방자치의 개념,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에는요, 자기 지역을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 즉, 자기가 사는 지역의 일을 정부가 아닌 그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 대표를 뽑아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자연스럽게 민주정치도 익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민주주의 학교라고 한다고 돼 있습니다. 남도와 늘 대척점에서 자치행정을 펴는 곳이 바로 경기도 성남시인데요. 예를 들어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동안에 성남시는 시립의료원을 지었고요. 그리고 경남이 무상급식을 선별급식으로 전환하는 동안 성남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이런 정반대의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우선 성남시장님, 모처럼 그 안동 고향에 오셨는데 고향분들께 인사 좀 하시죠. 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1976년에 초등학교 마치고 온 가족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성남으로 떠난 일에 제가 경북 안동으로 공식적으로 첫 방문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 고향 분들 인사드리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요. 하여튼 성남에 가서 제가 시장을 맡고 있지만 제가 안동 출신이라는, 이 경북 출신이라는 자부심 갖고 정말 언제나 1등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하면 현재 성남시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메르스 사태 때도 자체 대응에 전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시장님 생각하시기에 현재 그 우리나라 민선자치의 수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만점 기준으로 하면은 과락을 겨우 면하는 수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반 정도도 만족도 충족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중앙 집권적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중앙에서 하고 싶어 하죠. 권한은 놓치기 싫거든요. 일은 자꾸 떼 맡기고 부담은 떼 넘기면서 권한은 안 주는 거예요. 또 예산도 안 주고. 대표적인 게 이번에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2750년이면 멸종한다고 하거든요. 한민족이. 출산율이 낮아서 점점 줄어들다가 네네. 멸종한다고 그래서 그런 험한 얘기도 있는데 출산 장려라고 하는 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시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그러면 있는 예산을 좀 아껴서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제일 큰 부담이 되는 게 산후조리비니까요. 요즘은 친정 어머니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 출산 후에 그 애를 못 봐주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다 해줬지만. 그래서 그거를 다 산후조리원에 가서 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주고 산후조리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더니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책임지고 이걸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우는 거라고 우리 아까 이 기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에서 정부에서 정해준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좋은 일 하겠다는데 왜 다른 지역이 못하는 걸 성남만 하느냐, 자꾸 성남이 눈에 띄지 않냐, 다른 지역하고 차별되는 좋은 정책 하지 말라, 이런 식의 반대 이유를 가지고 제동을 걸어요. 그러니까 네. 협의하라고 했더니 협의 권한도 확대해 가지고 승인 권한처럼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 타당하냐 마냐, 해야 되냐 마냐는 지방자치정부의 책임자인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도움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못하게 막느냐. 정말로 막고 싶으면 복지부 장관이 성남시장 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중앙의 간섭을 제가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잘하는 걸 자꾸 막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아쉽기도 하고 또 넘어야 될 산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합니다. 성남시의 과거 사례가 또 주목이 됩니다. 시장님, 지난 2010년이었나요? 성남시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4년 만에 부채를 다 갚은 사례인데요. 그 당시에 빚이 한 7천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지금 성남시만 해도 인구 100만에 연 예산이 뭐 2조 4천억, 한때는 3조 원 가까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에 취임을 해보니까 7,285억 정도가 외상값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7,285. 정규 부채 같으면 예를 들면 은행에 대출을 받고 뭐 이자도 정해져 있고 변제기도 다 정해져 있어서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개돈 모아놓은 거 줘야 되는데 다 써버린 거, 또는 뭐 우리 아이들 대학 갈 때 등록금 하려고 개 들고 적금 들고 있던 거 다 깨서 써버리고 막 이런 것들, 이걸 합치니까 소위 비공식 부채가 7,285억이나 돼서 이걸 도저히 일시적으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1년에 1,500억씩 갚아나가겠다. 한 4, 5년에 걸쳐서. 그렇게 제가 나눠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는 걸 표현했고, 그런데 계획보다는 좀 많이 빨리 갚았습니다. 제가 살림을 해보니까 저희는 이제 마른 수건을 쥐어 짠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짜봤더니 젖은 물수건인 거예요. 어허. 그런 엄청나게 방만하게 운영했던 겁니다. 제가 연간 500억 정도씩 예산을 아껴서 부채를 청산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는데 실제로는 현금으로만 1,500억씩을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만에 이제 현금으로 4,572억 갚고 이제 지방채 좀 발행해서 한 1,200억 더해서 한 5,700억 정도를 갚았는데 살림이 참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이제 시청자들 중에 예를 들면 도시 지역에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연례적으로 하는 토목공사, 쓸데없는 공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 부분 아스팔트가 좀 망가지면 막 몇백 미터씩 동시에 막 다시 깔아요. 네. 보도블록도 좀 재활용해 쓰면 되는데 다 갖다 버리죠. 그래서 저희가 보도블록은 다 재활용한다. 잘 걷어서 못 쓰는 건 버리고 쓸 수 있는 건 다시 쓰고, 인건비는 늘어나지만 그거는 개인들한테 소득이 늘어나니까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저희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매우 낭비 요소를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쁜 분도 계실 텐데, 국가에서 복지 지책하는데 예산이 없다, 증세 안 하면 복지 불가능하다, 뭐 가능하냐 하면 논쟁이 있지만, 저는 실제로 정부 운영 영역의 부정부패, 예산 낭비 요소만 철저히 통제하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복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숫자로도 나오는 게 있거든요. 4대 강에 22조 원 갖다 쏟아붓고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1년에 8천억씩 갖다가 지금 보수 수리비로 내고 있는데, 네. 그런 거라든지 뭐 자원 외교 한다고 해서 막 100억짜리 2조 원에 사고 말이에요. 그게 뭐 수십조 원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만 깨끗하게 통제하면 저는 국민이 원하는 복지 다 가능하다. 제가 성남시 운영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 운영의 그 재정 부분은 정말로 재고할 여지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빚을 갚던 시기가 민선 4기였습니까? 이제 민선 5기죠. 이제 민선 6기, 이제 두 번째 제가 시장 임기를 하면서 주로 하는 게 빚을 안 갚아도 되니까, 1년에 1,500원씩 갚는 거 안 갚으니까 여력이 많이 생겼고, 이제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무상교복이라든지 또는 뭐 친환경 급식 확대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정부에서 보니까 좀 미웠던 것 같아요. 그 뭐지, 뭐이 자꾸 새로운 걸 하냐, 하지 마라, 다른 데 안 하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요새 제가 정부하고 좀 사이가 좀 안 좋습니다. 네네. 지금 오늘도 혹시 째려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방금 그 시장님 말씀이 있었지만은 지금 전국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복지 분야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남시는 그 여러 가지 선도적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이렇게 방대한 복지를 추진하는데 그 지방 재정 운영에 무리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무상교복, 실제로는 의무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급식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논란에서 이게 여기까지 확대가 된 건데, 우리가 군 복무를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군복 주고 식사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밥을 안 준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이 비용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중에 교복은 무상으로 지급하자.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남시 일반 회계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 한 5천억 가까이 되고요. 전체 총 회계는 예산은 한 2조 4천억이 되는데 연간 한 60억 정도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비율은 아주 적습니다. 저희가 산후조리원 운영해서 산모들에게 5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겠다 해도 1년에 저희가 신생아가 한 9,3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정부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부분을 빼고 나면 실제로 한 50억도 안 드는 거예요. 네. 거기다 이제 한 250만 원 정도 드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뭐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한다고 쳐도 실제로 큰 비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복지는 그야말로 철학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죠. 성남시가 돈이 많아서 혹시 남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어느 살림에도 남지는 않습니다. 요구는 끝이 없고요. 결국은 선택해야 되거든요. 가용예산 중에서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그 중에서 아스팔트 막 까는 데 쓸 거냐, 아니면 대규모 토목공사 하는 데 써버릴 거냐, 아니면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다 해야 될 일이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 측면에서 우리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그러나 국가 시책에 따라서 출산 지원을 하는, 또는 개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 청소년기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저희가 그런 방향의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홍준표 지사는 그것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산 문제는 결국은 선택의 문제, 근본적으로는 철학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이 기자 그 시장님 말씀처럼 그 보편적 늘 복지를 차츰 늘려가는 그 성남시의 사례, 우리 지역과도 상당히 대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성남시의 사례를 보면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전에 우리 저 시장님 아까 무상급식하고 무상 또 뭐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그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들 탑 10 쭉 돌아다니면서 제가 조사를 해본 거에 보면은 무상 시스템이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행복도가 높았습니다. 코스타리카라는 저 중남미에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스웨덴, 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대부분이 무상 의료, 무상 교육, 그 다음에 노인복지도 상당히 잘 돼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단체장들도 그런데 한번 좀 가보실 필요가 있고, 또 국가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그 세계적인 추세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이제 재정개혁 문제는 기본적으로 철학의 문제입니다. 네. 지방자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방에다가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세금 부과에 대한 자율권을 줄 필요가 있다. 그거는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스칸디나비아 국가 같은 데는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기본적으로 거의 7, 80%가 되는데 소득세만 해도 70%입니다.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입니다. 우리는 소득세라는 건 중앙에서 부과하거든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구조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치단체한테 무조건 100% 자율권을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도 그렇게 하되 중앙에서 또 엄격하게 컨트롤합니다. 뒤에서 막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은 좀 힘들지만은 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지방 재정에 관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지방행정사무위랑 자치조직권 같은 행정분권의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우리의 그 지방분권은 지난 1999년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 권한 이양을 위한 특별법도 여러 차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실상을 보면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아직도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형 비율이 7대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아직도 이 정도 수준인지요? 여전히 지방을 못 믿는 겁니까? 그리스 최근에 부도가 나서, 이 그리스가 왜 부도가 났느냐. 복지 과잉 때문에 부도 났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사실이 아닙니다. 이 부유층들 탈세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어느 지역을 조사를 했더니 이 수영장이 세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400개도 조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글 어스를 가지고 공무원이 시험봤답니다. 그걸 했더니 10,000몇천 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 탈세하고 있었던 거죠. 최근에는 다시 또 그 수영장 위에 망을 씌운대요. 안 찍히려고. 네.
그래서 이런 부유층들, 기득권자들의 부도덕과 그 다음에 탈세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게 그리스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은 논에 물 주는 것 같은 거죠. 초원에 물을 줘야 풀이 자랍니다. 그 풀이 자라야 토끼가 뜯어먹고 토끼가 있어야 또 사자도 살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네. 생태계죠. 근데 그런 점에서 지방이 뿌리가 탄탄하게 되는 것도 역시 국가 발전에 매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시작한 게 지방자치죠. 중앙에서 모든 걸 틀어지고 일률적으로 전 국토의 전 국민들에게 행정과 정치를 할 때 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다르게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건 정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건데 여전히 이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을 못 믿어서 지방에 권한도 주지 않고 재원도 주지 않고 다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해요. 사실 청송 국민들하고 성남 시민은 완전히 삶의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럼 청송은 청송대로 할 수 있게 청송적 행정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성남은 성남적 행정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어쩌면 욕심이라고 봐요. 권한 놓기 싫은 거죠. 최근에 복지부가 성남시가 하는 각종 복지 시책에 대해서 태클 걸듯이 조금만 있으면 그냥 그거 권한 크게 키워가지고 다 일률적으로 통제하고 싶은 욕망. 그게 인간의 욕망 중 일부거든요. 근데 이걸 최대한 절제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은 소위 사무 이양도 네. 공언한 대로 좀 최대한 지방에 넘기고 그 이양된 사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도 거기에 맞춰서 다 넘겨주는 이런 대결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자치조직권 역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체계나 인력 관리를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은 헌법에서도 보장되어 있는 엄연 권리인데도 대통령령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에게 그 자치조직권이라는 게 있기는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헌법 11조에는요, 지방의회 조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운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인 지방자치법에는요, 행정기구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바로 행자부의 지자체 행정기구, 그리고 정원에 관한 규정인데요. 행자부는 사실상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시도별로 실, 국, 본부 수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두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자체는 그 행정기구나 정원을 마음대로 증설하거나 또 이렇게 그 설치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자치조직권을 법률로 보장해 달라 이렇게 지자체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이 좀 무분별하게 기구를 증설하거나 또 방만하게 인력을 운영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고 이걸 지방의회나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이 견제하고 또 감독하도록 하면 뭐 이런 우려는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 자율권을 보장받은 제주특별자치도인데요. 네. 2006년 출범한 이후에 이런 자치조직권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 자치재정이나 자치조직, 자치입법권은 헌법으로 엄연히 보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을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로 상하 관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시장님 앞서서 조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산후조리원을 두고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성남시처럼 그 복지를 그리고 앞선 행정을 하다 보면은 중앙부처와 그 부딪히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제 산후조리원 예만 간단하게 들면,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모의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네. 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법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미 만들어 통과시켰고, 이미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예산 다 확보해 놨거든요. 25억 이미 해놨습니다. 올해 주려고. 그런데 사회보장법에 혹시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 있는 걸 또 만들거나 즉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특정 계층만 수혜를 보고 특정 계층 수혜를 못 받는 이런 누락되는 곳이 있는지를 협의하라고 돼 있어요. 일종의 스크린을 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부당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협의하라고 하는 것은 합의도 아니고 승인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인 입장이 그래요.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나서, 즉 다른 지역이 못하는 좋은 일이니까 안 되고, 산모들 중에 일부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해서 많이 혜택 보고 다른 산모들은 50만 원씩만 받으니까 차별이 발생해서 타당하지 않아서 부러워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게 도대체 지방자치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냐.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좋은 일하기, 잘하기 경쟁을 해서 국가 전체가 발전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잘하면 칭찬해 줘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좀 해봐. 청송군도 힘들겠지만 산후조리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게 지방자치인데, 그러면요. 근데 다른 데서 안 하는 건데 성남만 하면 어떡하냐. 이게 반대의 공식적인 이유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만들어낸 거에 불과하죠. 그것도 불합리한 이유를. 그래서 아직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부 기관 중을 알아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도 청송군이든 성남시든 안동시든 다 시민들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해서 시장 뽑고 견제감시기구로 의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정부라는 거예요. 지방자치정부죠. 근데 이거를 현재 우리 중앙 관료들은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부하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책 하나 시행할 때도 이 시책이 하나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잘못된 지방자치, 정치 풍토를 바꾸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산후조리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국가 안에서 네 팔 네 흔들고 내 팔 내 흔들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에 맞춰서 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부당한 법에 어긋나는 그런 결론을 만약에 중앙정부가 낸다면 제가 법에 있는 권한대로, 헌법이 보장한 대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책임자로서의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서 그냥 강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분권과 이제 메르스 네네. 사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제 소위 충돌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관계는 서로 협력 관계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중앙정부가 예를 들면 성남이든 청송이든 안동이든 중앙정부가 직접 방역 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다 지역 보건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정하고 있는 이 매뉴얼대로 움직여 갑니다. 그러나 또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뭔가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지방자치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아예 독자적으로 보건소 하나를 통째로 비워서 아예 메르스 전담 상담 진료소로 운영을 합니다. 네. 병원들이 안 받으려고 하니까요. 근데 이거를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독자적으로 메르스인지 아닌지를 진단을 해보자, 우리가. 그래서 민간 검사소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검사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소위 접촉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검사할 때 우리도 같이 좀 하자 했더니 성남시가 검사하면 자기들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성남시가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은 어느 초등학교 학부모가 감염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막 불안하잖아요. 막 집에도 안 나가고 싶고 애들 학교도 다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66개인데 모든 초등학교가 불안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초등학교인데 그 학생이 아니고 학부모다.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걱정하지 마라. 이거 발표했더니 제가 엄청나게 혼났거든요. 왜 그런 거 알려주냐고. 근데 이게 서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이 상기관, 하기관의 관계가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하나의 정부다. 이렇게 서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서로 공존하고 서로 협력하고 또 감시 견제할 것도 하고요. 이런 관계로 좀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의 지방자치는 20년 성년을 맞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노력 부족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한 단계 더 성숙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